네, 안녕하세요. 네, 유아 강사 실비아입니다. 네, 저희가 에어클래스에서 새롭게 저희의 연간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해야 할 부분은요, 유아교육 신이론입니다. 유아교육 신이론은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 그리고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와 사회관계까지도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지금 이 유아교육 신이론, 새롭게 시작되는 유아교육 신이론은 신체운동 건강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체운동 건강에 해당하는 이론들은요. 여기에만 쓰이는 이론은 아니고요. 예술 경험에서도 함께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이 끝나고 바로 의사소통이 아닌 예술 경험으로 가게 될 거고요. 예술 경험이 끝난다면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자연 탐구를 하고 이 자연 탐구가 끝나면 창의성과 인성교육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사회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신체운동 건강은요, 선생님. 가시게 되면 신체운동 건강은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체운동 능력과 동작교육, 동작교육의 접근 방법, 전자 미디어 교육입니다. 5개 영역, 누리과정 5개 영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이고요. 이 5개 영역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론이 창의성 이론과 인성교육이죠. 그런데 제가 이 7가지 파트 또는 5개 영역 중에서 가장 이론이 적은 파트는 신체운동 건강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신체운동 건강은 이론이 많이 있지는 않고요. 그 이론이 반복돼서 아이들의 실제 활동 모습과 함께 연관지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는 쉬우실 건데요. 그래도 여전히 신이론은 추가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신체운동 건강에 나오는 이론만큼은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삭제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버리지 마시고 모두 다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파트가 중요하다 그러면 모든 파트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 4개 영역에서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저희가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 볼까요? 자, 신체운동 능력입니다. 신체운동 능력은요, 다시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영유아 운동 능력 발달의 특성과 체력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체력의 개념은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공서에도 나오지만 교육부 자료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책에 있는 내용은 교육부 자료에 있는 체력의 요소뿐만 아니라 그것도 담았지만 전공서에서 추가된 체력의 요소를 담았는데요.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될 때 교육부 자료가 많이 추가되긴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범위를 전공서까지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체력의 요소들을 모두 선생님들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휴라는 학자가 이 신체운동 건강에서는요. 갈라휴라는 학자가 아주 중요한 메인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라반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둘 중에 한 명은 혹은 둘 모두 매년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갈라휴가 얘기한 건 정말 많습니다. 요거 하나 얘기했다 이럴 수는 없고요. 정말 이론, 이 신체운동 건강에 해당하는 이론 전반에 모두 갈라휴의 이론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신체운동 능력과 관련해서는 신체적 자아 개념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자아 개념 뭡니까? 자신에 대한 인식이죠. 자신에 대한 인식, 내가 나를 어떻게 인지하나. 그런데 거기에는 인지도 있고요. 나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자아 효능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 등등등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또 오타가 났죠? 죄송합니다. 존중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 개념에는 요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나를 인식하는,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와 관련된 모든 용어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갈라유의 이론에서는 단순한 자아 개념이 아니라 신체적 자아 개념입니다. 신체적 자아 개념. 내가 나의 신체와 관련해서 어떤 자아 개념들을 형성해 가는지 갈라유가 얘기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교재로는 몇 페이지입니까, 선생님? 저는 교재로 100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교재 100페이지 보시면요. 영유아, 운동능력 발달의 특성이라고 나오면서요. 운동능력은 뇌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운동능력은 중심 부분에서 말초 부분으로 발달한다. 그리고 대근육이 먼저 발달하고 소근육이 나중에 발달한다. 양방에서 일방으로 발달한다. 수평적인 동작에서 수직적인 동작으로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운동 능력이라 하면 뇌가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말초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심장이나 메인 몸통부터 발달하고 아이들이 팔과 다리가 발달하고요.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양방에서 대근육이 먼저 발달한다라는 것도 중심에서 말초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팔과 다리를 먼저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근육이 먼저 발달하고 소근육이 나중에 발달한다라고 얘기될 수도 있습니다. 양방에서 일방은요. 운동 능력이 양방에서 일방으로 발달한다는 건요. 양방은 오른쪽 왼쪽을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오른쪽 왼쪽 저희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발달하다가 한쪽이 더 발달한다는 건 왼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 이렇게 들어보셨죠?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로 이제 오른손으로 글 쓰는 거나 아니면 공을 던지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왼쪽으로 글 쓰는 걸 좋아하고요. 왼쪽으로 공 던지는 게 더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왼손잡이야 하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 발달을 할 때는 오른쪽 왼쪽이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능이요, 선생님. 운동 능력은 기능을 얘기합니다. 기능을. 그런데 이런 것이지 오른쪽 왼쪽 맞추다가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누구는 오른쪽으로 커서는 그다음에 누구는 왼손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되네요. 요거를 게젤이 말한 거죠, 선생님. 게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게젤이 얘기한 발달의 원리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능적 비대칭. 기능적 비대칭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능이 비대칭되어 있더라. 오른쪽 왼쪽 균형이 안 맞더라. 그게 일방으로, 양방에서 일방으로 발달하는 게 기능적 비대칭이었죠. 네, 게젤의 발달 원리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은 수평적인 동작에서 수직적인 동작으로 발달한다 그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걷고 뛰고 그 다음에 위로 콩콩콩 이렇게 뛰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걷는 거, 땅을 걸어가는 건 수평이고요. 또는 뛰는 것도 수평이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콩콩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수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기거나 땅을 기거나 땅을 기거나 아이들이 기어가거나 또는 걸어가거나 그 다음에 달려가는 거 그거는 수평적인 동작인 거고요. 하늘로 이렇게 콩콩콩 하는 건 수직적인 동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를 보면요. 체력이 나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이거 1번부터 7번까지 암기하시는 겁니다. 뜻을 아는 것도 좋지만요. 그 뜻을, 명칭을 정확하게 먼저 알고 그 뜻을 아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근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력이요. 근력은 근육의 힘입니다. 내 근육이 낼 수 있는 힘. 그래서 그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힘이 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근육이 별로 없고 이제 뭐 지방이 많으면 저희가 힘이 약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근력을 뜻합니다. 내 근육이 가지는 힘. 그리고 유연성은요. 선생님들이 유연성 하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리십니까? 요가를 떠올리시죠. 그렇죠. 내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긴장시킬 수 있는 거. 내가 내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발력은요, 선생님, 뭡니까?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힘이에요.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정도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민첩성과 순발력을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순에다가 순간적인 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낼 수 있는 힘, 그걸 순발력. 그래서 선생님 높이 뛰어오르기 같은 경우는 달려가다가 갑자기 힘을 위로 쏟아서 위로 껑충 뛰어서 넘어가는 게 위로 장애물 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첩성은 민첩하다, 재빠르다.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순간적으로 운동 능력을 바꿀 수 있는 거, 재빠르다. 그 다음에 빠르게 변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민첩성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력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 오래 매달릴 수 있고요. 오래 무언가 철봉에 오래 매달릴 수 있는 것도 저희는 지구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력에는 근지구력과 전신지구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지구력은 근육의 근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사용해서 한쪽에 혹은 일정 부분에 근육을 사용해서 오래 매달릴 수 있는 걸 근지구력이라고 하고요. 전신지구력은 그야말로 몸 전체를 사용하는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봉에 오래 매달리는 거는 팔의 힘으로 저희가 매달리지 않습니까? 근지구력에 해당이 되고요. 오래 뛰는 거, 오래 걷는 거, 그거는 그 전신 지구력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뭐 러닝머신에서 나는 1시간을, 2시간을, 3시간을 달릴 수 있어. 그런데 걷는 거, 달리는 거는 나의 전신을 모두 사용하는 전신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쓰는 오래 걸을 수 있는 것은 전신 지구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평형성은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요. 결국 평형성이랑 똑같은 단어는 균형감입니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시소나 어떤 흔들 널판지에 아이들이 균형을 잡고 힘을 맞춰서 서 있는 것을 저희는 평형성 또는 균형감이라고 합니다. 평형성 또는 균형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균형감, 균형성. 교치성은요, 선생님,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교치성. 나의 어떤 부분들을 아주 능숙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요, 교치성에 대해서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떤 감각 정보에 의해서, 감각은 그 뇌로 가겠죠. 준추신경으로 가서 이 준추신경이 근육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래서 내가 근육을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것을 교치성이라고 합니다. 교재 내용의 것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교재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전공서에는 이 갈라휴의 신체적 자아 개념의 발달 단계와 관련해서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이해한다라기보다는 발달 단계에서 뭐가 먼저 발달하냐, 그 키워드를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운동기술과 체력이에요. 우리는 이 체력이 유아기에 형성된다라고 봐요. 누가요? 교육부 자료가요. 교육부 자료에서 체력과 관련된 교육부 자료가 한 권이 있는 이유는요, 유아기에 발달하는 것이 바로 이 체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아기 때 기초체력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유아기 때 발달한 체력이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의 체력을 기초체력이라고 하고, 그 성인의 체력을 그냥 체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해설서나 교육부 자료에서 쓰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체력의 요소들은 기초 체력의 요소가 아니라 체력의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걸 이제 유아기에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초 체력, 유아기를 강조해서 그렇게는 하지만 그냥 체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기술을 학습하고, 이 운동기술을 학습하게 되면 뭐가 향상이 됩니까? 체력, 몸의 힘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능감에 대해 인식이에요.
아, 누가 잘하는구나, 누가 못하는구나, 나는 너보다 잘해, 너는 나보다 못해, 뭐 이런 얘기들, 인식이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유능감이 향상됩니다. 유능감이 뭐예요, 선생님? 유능감은요, 달리 말하면 자아효능감이에요. 내 능력에 대한 믿음 정도예요. 그런데 내 능력에 대한 믿음 정도가 향상된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잘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감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자아존중감이 증가돼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신체적 자아 개념이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그럼 키워드들이 있네요. 1단계 운동기술 학습 체력, 2단계 유능감 인식, 3단계 유능감 향상, 4단계 자신감 상승, 5단계 자아존중감 증가, 6단계 긍정적 신체적 자아개념 형성. 이렇게 되네요. 자, 두 번째 파트 보시겠습니다. 교재료는 몇 페이지요, 선생님?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부터 저희가 동작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어떤 부분이 이 동작 교육 파트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라바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라휴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중에서 갈라휴의 동작 능력의 발달 단계는 모르시면 안 되는 이론. 라반의 동작의 기본 요소 모르시면 안 되는 내용. 매년 시험에 나오거나 2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는 거. 라반을 빼면 시험 문제 낼 게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 동작 교육 요 파트에서도 시험에 나와서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해야 되고요. 동작 교육의 지도 방법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시면 안 되는 거. 13에서 15까지 요 내용은요. 13에서 15 아니고 13, 14는 그냥 상식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한번 주의 깊게 봐줄 만한 거. 요즘 요런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더라. 현재까지는 출제 안 됐지만 2021년도에는 나올 가능성도 있더라. 추세로 보면. 그래서 별표 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 요 파트.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모르고 시험장에 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 요거 상식, 여기도 상식, 그리고 요 파트는 라반과 관련해서 델사르토와 덩컨은 라반과 관련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작교육입니다. 책에는요, 동작교육과 동작교육의 목적, 동작교육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동작교육이라 그랬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동작교육을 하는 목적과 필요성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동작과 동작교육은 뭐가 다를까요? 선생님 혹시 발레 배우셨어요? 발레?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국민체조를 배웠는데 우리 선생님들 세대는 국민체조가 아니라 새천년체조? 라고 하시더라고요. 발레와 이 국민체조, 새천년체조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이 체조 또는 발레. 옛날에 선생님 동작교육은요. 있는 사람 또는 재능 있는 사람, 돈이 많거나 가진 위치가 높거나 또는 재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동작교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동작은 발레라던가 정말 저희가 어려운 몇 년의 시간을 공들여서 배워야 할 수 있는 그런 무용을 말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하는 동작이 아니라 전문 무용수들이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 수 있는 춤, 그런 것들을 무용이죠, 선생님. 무용을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그 시대에 와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동작 교육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체조예요.
선생님, 국민체조회 하실 때 그냥 우리 선생님, 앞에 선생님들을 보고 따라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국민체조를 하실 수 있으셨나요? 아니죠. 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보고 그 동작을 따라하면 체조가 됐었죠. 국민체조 또는 새천년체조, 무용에서 체조는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작을 말해요. 특정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만 또는 재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동작에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로 바뀐 게 체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특정 계층을 위한 교육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으로 오면서 무용에서 체조로 바뀌게 돼요. 어떻길래 체조 동작은 모든 사람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아까 델사르트나 덩컨이나 라반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가 사람들의 일상 모습에서 동작들을 가져오면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동작이 될 거야. 무용수들의 동작이 아니라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또는 밥을 하는 사람 또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는 움직임을 가져와서 하나의 동작을 만들면 그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동작이 될 거야. 그게 체조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동작 교육의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교육. 그래서 유아들도 할 수 있는 교육, 동작, 그것들을 가르치는 걸 동작 교육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교재로 가세요. 교재 104페이지에 보시면요. 구스무스라는 학자가 있고요. 크레티라는 학자가 있고, 케아트라는 학자가 있고, 놀스라는 학자가 있고, 벤틀리라는 학자가 있고, 라반, 다우어, 디마리아, 게르하르트 시펠트 또는 갈라유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학자가 아니에요. 이 글들을, 이 사람들의 얘기를 다 읽어보면 체조는 뭐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건강을 위해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학자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동작 교육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동작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구스무스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좀 줄일게요, 선생님. 네, 구스무스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발레가 아닌 체조, 무용이 아닌 체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체조,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전파한 근대 체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다? 구스무스다. 그리고 요 밑에 후대 학자들로, 물론 이 사람을 계승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근대 체조에 대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 주장을 한 학자들이 라반, 델사르트, 그 다음에 누구요? 던컨이 되는 거고요. 또 추가로 갈라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름, 근대 체조의 아버지다, 구스무스라는 요 이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로 가시면요, 동작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요것도 목적과 중요성도요, 어떤 중요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학자들을 조금 볼까요? 델사르트라는 학자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델사르트의 어떤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요게 제가 이제 PPT에도 이렇게 드렸지만 실은 교재에 나오는 사진들이에요. 근데 교재에 델사르트 말고 덩컨도 있고 라반도 있고 이렇죠. 이 델사르트와 라반, 그리고 또 누구죠? 덩컨, 이사도라 덩컨, 여자예요. 그 덩컨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선생님 그래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춤을 만들어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동작을 만들어라. 특정 계층의 즐거움을 위한 게 아니다. 공통된 생각, 누구 생각을 이어받아서? 구스무스의 생각을 이어받아서. 그럼 델사르트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델사르트의 이론의 키워드는 요거 4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3개가 중점이 되겠죠.
삼위일체법, 조화의 법칙, 움직임 이론, 음악 교육 요 네 가지를 키워드를 외우신다면 그런데 지금 이제 키워드를 외우신다면 요거 두 가지 있잖아요. 삼위일체법과 조화의 법칙은 같은 거라는 게 알 수 있어요. 저희가 보통 삼위일체라고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세 가지가 하나다, 통합된다. 어떠한 세 가지가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세 가지인지는 학자마다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것이 조화의 법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델사르트 한번 보세요. 뭐가 통일된다고요?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몸. 정신. 마음은 뭐예요? 덕이에요. 몸은 뭐예요? 지혜예요. 정신은 뭐예요? 머리. 그래서 해.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몸이 집니까? 하? 마음은 덕이고요. 몸은 지고요. 그 다음에 정신은 뭐예요? 머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요. 제가 지금 지덕체를 헷갈리나 봐요. 죄송해요. 최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몸은 최고. 그 다음에 정신은 뭐죠? 지가 되죠. 그쵸? 정신은 머리니까 마음은 덕, 몸은 최, 정신은 지. 그 다음에 그래서 지, 덕, 체가 하나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덕체가 하나다.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고요. 삼위일체법이라고 해야 돼요. 누구 나왔을 때? 델사르트 나왔을 때. 델사르트 나왔을 때는 반드시 삼위일체법 또는 조화의 법칙. 뭐가 조화된다? 지덕체가 조화된다. 뭐가 조화된다? 마음과 몸과 정신이 조화된다. 그래서 마음과 몸과 정신이 하나라고 봐서 이완과 긴장, 평형과 형태, 원심성 또는 정상적인 동작으로 분류한다 그러는데요. 저거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이 몸과 지덕체가 하나, 마음과 몸과 정신이 하나라고 봤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생각이 가벼워야 마음이 편하고 그것이 몸의 가벼운 동작으로 나타나고요. 머리가 복잡할 땐 마음도 복잡하고 그래서 동작도 무거워지고 처지잖아요. 그래서 이 델사르트는 정신과 마음과 몸이 하나라고 봤어요. 거기 조화의 법칙 보시면 삼위일체법이라고 나오죠? 움직임 이론은요. 자, 이거 세 개가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신체를 통해서 뭘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움직임 이론이에요.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정신을 표현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작을 봤을 때, 어떤 춤을 봤을 때 뭔가 구슬퍼, 슬퍼, 또는 발랄해, 즐거워, 행복해지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몸으로 나타나고 정신이 몸으로 나타나는 걸 움직임 이론에서 주장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로 설명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의 몸동작이나 그런 것들 제스처를 보고 나는 알 수 있어.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108페이지 사고와 감정의 상호 전달 매체로서 움직이기 개념을 확립했고 자연스러운 연기, 무언긋, 웅변을 활용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음악 교육은요. 이거를 가르치는 거겠죠. 이거를 가르치는 것들, 이 원리들을 어떻게 몸의 동작을 표현해야 될까? 델사르트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시면 리듬, 멜로디, 하모니, 세기, 형태, 악구 지금 이것들을 음악의 요소라 그래요. 앞에 보시면 교재 108페이지에 보시면 음악의 요소 하고 리듬, 멜로디, 하모니, 세기, 형태, 악구 있죠? 요게 예술 경험에서 음악 파트에서 더 자세히 배우긴 하는데요. 선생님들 그래도 여기서 알아두세요. 각각의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음악의 요소라고 한다. 각각의 개념은 어디 가서 예술 경험 가서 알아볼 거예요. 이런 음악의 요소를 동작으로 표현하겠죠. 자, 동작에도 동작의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음악에도 음악의 요소라는 게 있고요. 리듬의 미술에도 미술의 요소라는 거, 미술은 요소와 원리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각각의 내용들을 배울 건데 요 동작의 요소를 주장한 사람이 라반, 정립한 사람이 라반. 그리고 음악의 요소는 일반적인 거, 미술의 요소와 원리도 일반적인 거.
그런데 보통 음악의 요소가 동작으로 표현될 수 있죠. 그리고 미술의 요소와 원리도 동작으로 표현될 수 있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리듬 두 번째 동그라미가 리듬적인 동작의 흐름, 하모니의 이동, 악보에 따라 각기 다른 동작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음악의 세기를 표현하기 위해 음악이 크면 발걸음을 크고 무겁게 하고, 음악이 작으면 발걸음이나 몸동작을 가볍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음악이 가벼우면 몸동작도 가볍게, 음악이 크고 무거우면 몸동작도 그렇게. 여기서 발걸음이 아니라 발놓음이라고 하는데요. 오타 아니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이렇게 떼서 땅바닥에 디디는 걸 이 사람이 이 전공서를 쓴 사람이 발을 놓는다, 땅에 놓는다 해서 발노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악의 요소를 신체 움직임으로 경험시키는 게 있네요. 자, 델사르트의 의료원 별거 없어요, 선생님. 삼위일체법, 조화의 법칙, 움직임 이론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음악 교육은 어떻게 이런 요소들을 몸으로 동작으로 표현하게 하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덩컨! 이사도라 덩컨. 지금 이 PPT에 나온 사진 동작들 보실래요? 모두 이사도라 덩컨의 어떤 사진들이에요. 얼굴이고요. 요건 이제 몸 동작이죠, 선생님. 그런데 바다에서 그리고 숲에서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발 한번 보실래요? 지금 맨발이에요, 맨발. 이사도라 덩컨의 죽음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사도라 덩컨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인기도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망하게 되냐면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에 스카프가 있었대요. 그 스카프의 끝이 그 스포츠카 바퀴에 이렇게 걸려서 이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연도를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이 1878년에서, 그렇습니까? 78년에 태어나서 1927년을 산 사람이거든요. 1927년. 이때 스포츠카를 탔어요. 이때 스카프를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의하면 굉장히 세련된 사람. 그리고 거침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세련되고 거침없었던 사람. 이사도라 덩컨과 관련해선 이 사람이 세련됐다, 거침없었다. 요걸 기억해 두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이사도라 이론의 특징이거든요. 규율로부터의 자유, 자연과 체조의 중요성 강조. 이 사람은 발레리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정해진 발레 동작들, 고전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거부했어요. 발레를 할 때는 항상 발레 슈즈를 신죠. 그 슈즈를 신는 것조차 내 몸을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발레 슈즈를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아주 자유롭게 자신이 추고 싶은 대로 추기 시작한 거예요. 발레에서 쓰는 고전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요. 그게 이사도라 덩컨의 삶이었어요. 그의 이론도 똑같고요. 춤이라는 건 인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연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여야 된다. 똑같죠? 규율로부터의 자유, 자연과 체조의 중요성. 똑같죠?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109페이지. 나의 예술은 바로 움직임 속에 참된 내 존재를 표현하는 거야. 억압된 걸로는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순수하게 밝힐 수가 없어. 그래서 전통 발레와는 대조적으로 사상과 감정이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해서 동작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요. 형식 발레를 얼마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발레를 거짓된 예술, 허위의 예술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발레리나로서 유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다 집어던짐, 규율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자연과 체조로 돌아갔을 때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발레리나로도 인기가 있었던 거죠. 되게 아름답죠, 이 여성.
그리고 자연과 체조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자연 안에서 자연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몸으로 표현할 것을 원했어요. 몸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발레가 아닌 체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유연성과 근력 운동을 사용해서 몸이 영혼과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기능한다는 거죠. 결국 학자들은 똑같은 얘기했어요. 우리의 움직임은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거야. 그게 정신이든 그게 마음이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학자는 라반입니다. 라반 움직임 가르치고 있죠. 라반이 바로요. 기본 그 움직임을 일상생활, 일반 사람들의 움직임에서 움직임을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라반의 제자들이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럽 전반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그 모습들을 움직임으로 담아냈던 거예요. 공사장에서 망치질을 하는 사람, 아이를 달래는 엄마, 그리고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 커피를 들고 마시는 사람,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을 체조로 만들어냈어요. 자, 제가 선생님들께 이 말씀을 드렸죠. 라반은 유럽 전반을 다녔다. 그리고 유럽을 다니면서 유럽 안에서 본 것들을 몸으로 표현하게 했다. 그럼 이 사람이 앉아서 글을 쓸 시간이 있었을까요? 지금 아까 제가 라반 이론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라반은 시험 문제 나와요. 매년 나와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의 이론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자유롭던 사람인데 그의 이론은 어땠을까요? 자유로웠을 거예요. 한마디로 헝가리 가서는 이렇게, 프랑스 가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영국 가서는 이렇게 다른 의견 또는 확장된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공서에도 라반 이론이 제각각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라반 이론이 우리 전공서에 일치되게 있다라면, 똑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그 일치된 거 하나 배우면 돼요. 그런데 라반 이론을 배우신 분들, 야, 나는 여기서 배웠는데 여기서 배운 것과 저기서 배운 내용이 달라. 이 책에 나온 것과 저 책에 나온 게 달라. 왜 그러냐? 전공서가 다 다르다. 왜? 라반 이론이 이렇게 하나로 정립돼서 후대로 온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거쳐서 그 세계 유럽 전반에 깔린 라반의 제자들에 의해서, 각각의 제자들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된 일반의 내용이 없고 우리 전공서에도 다 각기 다른 내용들이 있고 그건 모두 다 맞는 거다. 전공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라반 이론의 특징이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유치원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종합해서 아셔야 되죠. 그리고 이 이론 자체를 하나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마세요. 이 이론 자체는 원래 그렇게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다.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 입장을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론 정리는 할 겁니다. 일단 라반 이론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볼게요. 다다이즘은 라반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에 유럽에 퍼진 어떤 그 사상이에요. 무슨 사상? 전통을 거부하는 거. 나 그대로 안 할 거야. 자유가 좋아. 이런 것들입니다. 다다이즘은 교재 보시면 110페이지 전통의 권위, 예술의 기성가치나 형식을 모두 부정하는 하루 허무주의적 성격을 가진 예술 운동이다. 한마디로 전통이나 기성의 그런 내용들을 모두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개방하려고 했던 그런 사상이고요. 이 다다이즘이 사상이라면 이런 사상을 교육에 펼친 게 개방교육인 거예요. 선생님, 개방교육 우리 사상 그 유아교육 개론 시간에 했었죠. 뭐였었죠? 개방교육? 뭐였어요? 다 거부해. 그러니까 다 오픈해.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도 다 열려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열어. 시간도 열고, 교육과정도 자유롭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개방교육이었죠.
자, 개방교육 거기에 보시면요. 아이들이 장점을 찾아서 자신들의 장점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정해진 방법이 없이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몇 개의 의자나 책상으로 나누어 공부하는 공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들의 자유롭게 열린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라. 그래서 다다이즘은 사상, 기존의 걸 거부하는, 기존이나 권위를 거부하는 사상, 자유로운 사상, 그것이 교육에 적용되면 개방교육, 이렇게 펴졌던 거고요. 인간 움직임 이론은 제가 벌써 설명드렸어요. 인간의 움직임을 공부하는 이론. 아까 제가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의 움직임을 체조로 담았다 그랬죠.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동작으로 펼친 게 동작교육. 이론은 이론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뭐예요? 이론을 실천하는 거. 이 인간 움직임 이론을 실천하면 동작교육, 라반의 동작교육이 됐던 거예요. 그럼 내용은 어떻겠어요? 1번과 2번이 똑같고 3번과 4번이 똑같겠지. 하나는 사상, 하나는 교육, 하나는 이론, 하나는 교육. 그 차이만 있겠죠. 자, 인간 움직임 이론 보시겠어요? 인간의 신체나 신체의 부분들을 시간 및 공간에서 변화시키는 거. 과정 내지는 동작. 자, 인간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움직임을 사용하고 동시에 그의 움직임은 자신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겠죠. 동작교육으로 오겠어요. 라반의 동작교육, 학습자 중심의 개별적인 발견학습 방법과 인간 동작에 대한 인간 움직임 이론이 합해진 라반의 동작교육은 현대교육무용, 현대교육체조 등으로 불린다 했어요. 라반의 동작교육은 무용이나 체조로 불린다. 발레가 아니다. 그래서 무용이라 할 때도 현대교육, 현대무용, 현대체조. 그래서 과거에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것으로 확장됐다. 관련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거 하나만 더 저랑 볼까요? 2번과 3번은 저랑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반은 영유아에게 집단으로 똑같은 동작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반대해서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경쟁보다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게임, 체조, 댄스를 사용하는 접근법을 사용해서 새로운 체육교육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라반에 의하면 동작이란 인간이 신체라는 도구를 통해 움직이며 자기 나름의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는 거다. 그렇죠. 신체라는 게 하나의 도구다. 무엇을 위한 도구? 내 정신을 표현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 내 정신과 마음은 자유롭다. 그러니까 몸 동작도 어때야 된다? 자연스럽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7번 보시겠어요? 7번. 갈라휴가 나오네요. 갈라휴는 선생님 현재 살아있는 학자예요. 현대적 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뒷배경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학자들은 자신의 어떤 삶이 그대로 교육 안에, 이론 안에 녹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학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학문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옛날 학자들을 알 때는 그들의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한데 현대 학자들을 알 때는 그들의 학문, 이론, 주장이 뭐냐? 요걸 아는 게 중요해요. 갈라휴 이론 한번 볼까요? 동작교육의 목적. 영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신체의 잠재된 운동 능력을 발휘하는 걸 동작교육의 목적이라 그래요. 동작교육의 유형은요 뭐예요? 동작을 위한 학습. 그 다음에 동작을 통한 학습으로 나누어지거든요. 동작교육의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뭐다? 동작을 위한 학습 또는 동작을 통한 학습. 위하다는 건 뭐예요? 동작 그 자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작교육을 한다. 동작을 통하는요. 다른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작을 이용한다. 그 뜻이에요. 동작을 위한 학습은 뭐다? 동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작교육을 한다. 동작을 통한 학습은 뭐다? 동작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작을 활용한다. 자, 교재 한번 보시겠어요? 동작을 위한 학습은 기능적이래요. 왜냐하면 이 동작의 유형에 들어가는 게 동작을 위한 학습에서 가르치는 게 동작의 요소들이거든요.
신체를 어떻게 움직이고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한마디로 신체 기본 동작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기능적인 움직임이고요. 신체를 통한 동작 교육은요. 동작을 통한 학습은요. 이 동작을 가지고 호랑이를 표현하고 행복한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와 즐거웠던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곤충을 표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표현적인 활동이라 그래요. 표현적인 움직임. 동작을 위한 학습, 동작 그 자체를 학습하는 거, 기능적인 거. 동작을 위한 학습은 영유아에게 기본 동작을 가르쳐 자기 발견을 강조하는 체조교육의 일부로서 기능적인 움직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기능을 갖추게 되면 숙달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숙달감,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동작을 통한 학습이요. 동작을 통한 학습은 동작을 통해 무언가를 표현하는 학습이다. 그래서 표현적인 움직임이다. 동작을 통한 학습은 영유아에게 전인적 발달을 목적으로 다양한 동작을 탐색하고 경험하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밑줄 그으세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적인 움직임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 유아의 생각이나 정신, 유아의 마음을 표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적인 활동이다. 거기에 밑줄이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적인 움직임, 거기에 밑줄. 그 다음에 위에 동작을 위한 학습에는 기본 동작을 가르쳐, 거기에 밑줄. 그 다음에 숙달감, 자신감, 밑줄. 그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작 기술의 난이도 수준에 따라 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나오네요. 교재 한번 보실래요? 움직임 발달 측면에서 기초적인 게 있고 스포츠 무용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움직임 발달의 단계에 보시면 기초 단계, 기본 단계, 성숙 단계, 가도기적 단계, 적용적 단계 이렇게 있는데요. 생활 적응 단계, 내가 여가를 해줘 운동 단계. 기초 기본 단계를 초급이라고 하고 성숙과 가독기를 중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적용과 생활 단계를 고급 단계라 해요. 초급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움직임을 스스로 발견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급 단계에서는 습득한 움직임을 게임이나 놀잇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고급 단계에서는 자신의 기술을 강화하고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선생님 요거는 있잖아요. 3번 요 있잖아요. 3번 요거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저렇게 저 사람이 분류를 했다.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체적 자아 개념의 발달 단계는 아까 하고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 넘어갑니다. 자, 갈라휴와 관련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실은 가장 중요한 건 갈라휴의 동작 능력의 발달 단계, 그 다음에 뭐 라반, 지금부터 이제 8번, 9번에 해당하는 거, 샌더스 11번, 요거 지금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10분 휴식하고 마무리, 2교시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